그 잠수함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멈췄습니다. 겉은 완벽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설계가 한국의 기술을 베낀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베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같은 설계도로 만든 잠수함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던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기술자분들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리처드 프리먼입니다. 미국 해군 전략함대에서 25년간 잠수함 체계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했고 은퇴 후에는 군수 컨설턴트로 전환해 지금까지도 여러 나라를 돌며 무기 체계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바다 아래 쇠붙이 덩어리 안에서 보냈기에 저는 기술에는 거짓이 없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무기는 정확한 수치와 계산 위에 존재하며 감정이나 철학 같은 말은 회의실 밖에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몇 달 전 대만의 국방부 산하 잠수함 개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추진 중인 자국산 잠수함 프로젝트 하이콘의 설계 검토와 진수 시험에 대해 외부 기술 자문단에 참여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조금 의외였습니다. 대만은 오랜 세월 방위산업 전반을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고 잠수함처럼 고도 기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자체 개발 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로서는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국방을 위해 늦게나마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고 저는 이 흐름 속에서 객관적 기술 검토 역할을 맡게 된 셈이었습니다. 다만 출국 전 미국 방산업계 몇몇 동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한국 도면 베꼈다는 말 있던데. 한국 214급 잠수함이랑 똑같다는 소문 돌던데 말이야.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한국이라니. 저에게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정도로만 인식되던 나라였지. 잠수함 같은 고급 무기를 떠올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을 베꼈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흔히 신생개발국에서 따라붙는 풍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식 초청장을 받고 타이베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프로젝트 개요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하이콘은 2016년부터 준비해 2023년에 진수한 대만 최초의 자국산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배수량 2,500톤급, 재래식 추진 방식의 AIP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었고 내부 무장체계도 상당히 야심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만 보면 매우 인상적이었고 야심찬 시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은 잘 따라가고 있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일종의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기술 보고서, 3D 모델, 파이프 배선 구조, 동력 배치도 어디서 많이 본 구조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설명이 진행될수록 그것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복제에 가까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엔진룸의 파이프 회선 배치와 냉각 시스템의 구조는 제가 과거 한 세미나에서 봤던 한국 214급 관련 이미지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단순한 참고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장 실무자 한 명이 슬쩍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꽤 들어왔습니다. 조선소 출신도 있고 해군 퇴직자도 있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사용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단 한 줄도 없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참여라는 단어로 그 사실을 슬쩍 감추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잠수함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콘은 그 뼈대 자체가 한국 기술을 베껴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조립은 제대로 했겠지. 설계도만 제대로 되면 무기는 작동하게 돼 있어. 수치와 계산만 보면 되는 것이 기술이라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저는 해군기지 부두에서 하이콘의 첫 항진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선체 위로 대만 해군 장성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그 옆에는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과 외부 기술 자문진이 배치되었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렸고 아시아 최초의 독자형 차세대 잠수함이라는 대대적인 홍보 문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사람들의 얼굴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군용 모자를 살짝 눌러쓰고 하이콘의 한미 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물체가 정말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불과 이틀 전까지 도면과 설계 내용을 재검토하면서 느낀 불안감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동걸 준비 완료됐습니다. 무선 교신기가 울렸고
곧이어 거대한 잠수함이 천천히 바다 위에 들어가며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동과 동시에 저와 몇몇 기술진들은 이상한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기체 후면 쪽에서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강했고 소음도 예상보다 크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분 뒤 엔진 모듈 응답 없음, 내부 전력 차단, 배관 압력 비정상, 경고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고 곧 통제탑에서 비상 신호가 전파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일부 장비가 물에 젖기 시작했고 선체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불과 5분 안에 벌어졌습니다. 하이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이코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통제탑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장교들은 초조하게 버튼을 누르며 교신을 시도했고 엔지니어들은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주엔진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내부 배관은 이미 여러 군데서 파열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오랜 직업적 직감이 한마디 속삭였습니다. 이건 설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다. 시험이 종료되었고 해군은 잠수함을 견인하여 다시 부두로 끌고 왔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은 말없이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자문단은 곧바로 긴급 브리핑룸에 모여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앞에 놓인 회의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이코는 한국의 214급 설계를 그대로 옮겨온 구조였고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이 조립만으로 구현하려 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내부는 허술했고 수치로만 이해된 기술은 바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식은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바다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른 걸까? 그들은 자주 국방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쫓겨 기술적 준비 없이 흉내내기에만 몰두했고 결국 그 대가는 실전에서 치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그렇게 무심코 흘려보냈던 이름. 기껏해야 부품 공급국 정도로 여겼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국 기술로 수천 톤급 잠수함을 독자 건조했고 미 해군 장성까지 조선소를 찾아가 감탄했던 나라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얕게 판단해왔던 건 아닐까? 하이콘의 침묵은 그저 한 척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오만함과 무지함이 벌인 조용한 폭발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나온 공식 발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부 부품의 호환성 문제와 엔진 모듈 조정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부재였습니다. 설계도를 베꼈지만 그 설계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는 베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이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이콘의 실패 이후 대만 방산청은 외부 기술진에게 사건의 전모를 공유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예상보다 조용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제작 과정에서의 조립 미숙과 일부 부품 결함이 원인이라는 것이었고 전체 설계 자체는 우수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인 저와 몇몇 기술 전문가들은 속속들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배관 파열은 구조 설계 미스에서 비롯되었고 주엔진이 멈춘 건 시스템 간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 실수가 아닌 설계를 베끼는데 급급하다가 제대로 된 시험과 누적 경험 없이 강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무 기술자 한 명과 술 한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제가 먼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죠. 이 설계 한국에서 온 거 맞습니까? 그는 말없이 잔을 들이켰고 잠시 후 작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기술자 몇 분이 컨설턴트로 참여했죠. 그분들이 있던 회사에서 쓰던 설계 문서가 참고된 건 사실입니다. 참고라기보단 복사에 가까웠다는 표현이 맞을지도요. 그 말은 저를 깊은 침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똑똑한 선택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검증된 설계를 빠르게 도입하고 외국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단축하는 것.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도면을 베꼈지만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고 외형을 따랐지만 혼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리고 너무 얕게 판단했던 그 나라. 어쩌면 한국이 진짜로 뭔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호텔방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진 잠깐 뉴스로만 접했던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자체 설계,
미사일 수직 발사관 탑재,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 게다가 이 함정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나라구나. 과거 일본이나 독일의 설계를 참고하며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오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조차 그 기술을 주목하고 배우려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욱 깊이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1,400톤급 잠수함 프로젝트. 최근에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과의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 특히 HDS-1500이라는 한국 수출형 잠수함은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과 미사일, 장착 능력까지 갖춘 남미 최상위 수준의 전략 무기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정보는 저를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던 걸까? 한국은 분명 기술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이었고 실전에서 하나하나 피드백하며 개선해온 시스템이었으며 무기라는 것에 철학을 담는 진지함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 모든 걸 조용히 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나 과시 없이 묵묵히 기술을 쌓고 검증하고 완성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그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문득 대만의 하이콘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콘은 출발부터 아시아 최초, 독자 개발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앞세웠지만 실상은 베껴온 기술의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만 프로젝트의 기술 조언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즉시 한국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이번엔 서류나 그래픽 모델이 아닌 진짜 그 나라,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본질을 직접 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이콘은 침묵했지만 제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한국 기술을 배우려는 마음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개인 일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만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일찍 기술 검토를 마쳤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설계도는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신뢰는 만들지 못했다. 이제 제겐 남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러나 점점 더 궁금해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방위기술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사전 신청한 견학 일정에 따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방산 외부인이 그 안을 자유롭게 둘러보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기술 협력 자문 목적이라는 명분 덕분에 제한된 구역에서 몇 가지 주요 시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조용함이었습니다. 거대한 강철이 가공되고 수십 톤짜리 부품이 이동하는 작업장이었지만 기계음 이외엔 거의 말소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설계도 앞에서 메모를 하고 배관을 손질하며 중얼거리듯 점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그 조선소의 안내를 맡은 사람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조심스럽게 공정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중간중간 제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에도 거리낌 없이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건 그의 말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던 단어였습니다. 철학. 우리는 설계보다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어디서든 흉내낼 수 있지만 철학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문득 대만에서 들었던 설명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선 효율, 단가, 속도 같은 단어가 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신뢰, 검증, 지속성, 사람 같은 말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를 수직 미사일 발사관이 장착된 모형 구조물로 데려갔습니다. 이건 도산 안창호함에 장착된 KVLS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했으며 3,000톤급 디젤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초로 탑재된 구조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규모의 함체에 이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넣었다는 건 단지 기술이 아닌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담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잠수하면 3주 동안 수면 위로 나오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작업장 곳곳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기술자와 베테랑 기술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모서리에선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50대 선배에게 새로운 용접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선 나이든 기술자가 젊은 동료에게 배관 구조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위계가 아닌 협력, 명령이 아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년씩 근무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안내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이 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도 많고 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기술의 전통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축적되고 다듬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견학의 마지막 순서로 저는 실제 잠수함 함체의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강철판이 정밀하게 접합된 그 구조물 앞에서 한 기술자가 작은 해머로 용접 부위를 두드리며 소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으로 확인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과 귀가 마지막 검증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함선이 아니었군. 그건 철학이었어. 서류로 보는 설계도에선 느껴지지 않았던 진심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도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도 숫자도 치수도 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닥에 깔린 철학은 결코 베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이콘이 실패한 건 그 나라가 무능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훔쳤지만 정신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현실에서 실패하고 개선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지금에 도달한 것이었고, 그 길은 결코 설계도 하나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제 머릿속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만 방산청은 하이콘 사고와 관련된 사후 보고서를 내부 배포했고, 일부 내용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엔진 결함과 배관 오류를 문제의 원인으로 축소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기술검토단 중 한 명이었던 저로선 그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술을 훔쳐오고도 그것을 자기 것처럼 다룰 준비조차 하지 않았던 자들의 오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반면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조선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이전까지 한국은 독일 설계에 의존해왔고 209급, 214급 등 수입 설계를 바탕으로 천천히 기술을 내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최고다라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많은 시험과 오류를 반복하며 자신들만의 언어로 잠수함을 만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도면으로 시작했지만 땀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반면 대만은 도면으로 시작해 그 도면 자체를 신처럼 맹신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만들면 될 거야 라는 생각. 거기에 시간 단축과 예산 절감이라는 이름 아래 핵심 기술의 이해 없이 외형만 따라가는 전략. 그건 무기 개발이 아닌 모형 조립에 가까운 접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내 방산 전문가들과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국방부 출신 장성, 민간 군수기업 대표, 그리고 아시아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전략가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조선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한국이 잠수함까지 아직 독일 기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걸. 기술력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글로벌 신뢰도는 글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조선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술보다 깊은 철학을 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일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종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조선소 바닥에서 흘러내린 땀과 시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건 그들이 작고 조용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자금은 응축된 밀도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다시 한번 페루 쪽 인사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양 방어 강화를 위해 새로운 수출형 잠수함 HDS-1500을 검토하고 있었고 유럽 여러 국가와 동시에 한국과도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페루가 진짜로 무언가를 갖고 싶다면 한국 것을 택하라. 그들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다. 믿음을 함께 주는 나라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다시 물었습니다. 하이콘은 왜 멈췄을까?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훔쳤지만 기술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훔치는 건 순간이지만 기술을 쌓는 건 평생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후자였고 대만이 택한 건 전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바다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조선소에서 만났던 그 젊은 기술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위해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절대 쓰이지 않길 바라며 만듭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기술자의 자세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하이콘을 만든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철학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오직 빨리 싸게 그럴듯하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밤 저는 오래된 군 시절의 동료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페루 해군 전략사령부에서 무기 도입 관련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메일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한국부터 보라. 지금 이 나라가 진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술을 훔친 자와 기술을 쌓은 자의 차이를 나는 바다에서 직접 봤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외교 초청도 기술 검토도 아닌 제 개인의 의지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기술연구소 관계자와 미팅이 잡혔고 저는 도산 안창호함의 실물 부품이 제작되는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에서 펼쳐진 3D 엔진 진동 테스트와 자동 추적, 제어 체계 시연은 그 어떤 군수박람회보다 정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잠수함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기술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를 전제로 설계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건 아직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 개발 중이고 지금이 미완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흐려질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성도 100%라 자랑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한국은 겸손을 미덕으로 삼으며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 25년 동안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술과 성능, 속도와 효율만 따졌고 무기의 철학은 다뤄본 적도 관심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조선소 밖으로 나와 걸으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무섭다. 이 나라는 자신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구나. 잠시 뒤 한 청년 기술자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쓰진 않았지만 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위해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절대 쓰이지 않길 바라며 만듭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방위산업 종사자의 멘트가 아니라 기술자 한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셨어요. 제가 어릴 땐 200원에 낙서한 적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이곳을 너무 가볍게 봤고 이들이 쌓아올린 시간과 의미를 너무 얕게 판단했던 겁니다. 저는 미군에서 고위기술직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며 세계 수많은 함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기술이라는 개념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베테랑 기술자가 젊은 동료에게 용접 기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당황하자 선배는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야.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는 함께 그 부분을 다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수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여겨진다는 것을. 점심시간, 저는 한 연구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5년 된 박사였습니다. 독일 기술과 한국 기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독일은 완벽을 추구하고 우리는 조화를 추구합니다. 독일 기술은 개별 부품의 성능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은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기술을 단순히 기계적 성능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접근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하이콘이 실패한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부품들을 조립했지만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느껴지는 질서와 조화,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조선소에서 본 기술자들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철학 자체를 발전시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기술이 나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5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내가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기술자들을 만났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뒤 페루 해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와 예전부터 전략 수중전력 재편과 관련한 자문 교류를 이어오던 관계였고 최근 남미 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잠수함 전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존의 유럽제 중고 잠수함이 아닌 새로운 수출형 현대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게 묻더군요. 리처드, 솔직히 한국 잠수함, 우리에게 맞을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한국 조선소에서 묵묵히 파이프를 용접하던 젊은 기술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가 만든 잠수함은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고 정신이고 신뢰입니다. 당신들이 그걸 선택한다면 기술보다 더 큰 걸 얻게 될 겁니다. 곧이어 페루 해군 실무단은 한국의 시찰단을 파견했고 그들의 일정에 제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저는 조선소 구석구석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증인으로서 말이죠. 현장에서 HDS-1500 모델의 AIP 장치, 함체 재질, 미사일 탑재 구조, 운용 인력 편성까지 시연이 진행되었고 페루 해군 장교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건 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이었습니다. 우린 이 정도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건 기대 이상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무기가 아니라 완성품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능 수치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스템이 승무원들에게 어떤 안전을 제공하는지, 유지보수가 얼마나 간편한지, 실제 운용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페루 측 인사들은 그런 접근 방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려 한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며칠 뒤 페루 측은 HDS-1500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측과의 기술 교류 및 추가 협정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계약은 아니었지만 한국 잠수함이 실전 무기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믿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만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이콘 실패 이후 대만 국방부는 외부 기술 도입 체계의 신뢰성 검토를 이유로 한국 조선소 측과의 비공식 접촉을 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기술을 배우겠다는 자세로 다시 접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 첫걸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콜롬비아와 칠레에서도 들려왔습니다. 페루의 한국 잠수함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남미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칠레 해군은 태평양 해역의 새로운 해양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잠수함 전력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기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K방산이 남미 전체로 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무기체계 세미나에 초청되어 연단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수치로 측정되지만 신뢰는 시간으로 증명된다. 한국은 그 시간을 건너온 나라다. 청중 속에서 몇몇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메모를 남겼고 그리고 어떤 이의 눈빛은 깊은 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한 유럽 방산업체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해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젠 누구도 그 이름을 가볍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페루 해군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당신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한국, 이제 세상이 당신들을 주목하고 있다. 페루 해군과 한국 조선소의 기술 교류가 본격화되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워싱턴 DC 방산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신흥해양전력국의 수중전 대응 전략이었고
발표자 중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잠수함 제작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내세우는 전통의 강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름은 아직 그리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좋긴 한데 아직은 이라는 뉘앙스가 많았고 몇몇은 가격이 강점이지 성능은 유럽이 낫다는 평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는 조용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저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한국을 후발주자라 부른다면 그건 단지 여러분이 이름값만 보고 무기를 고르기 때문입니다. 청중들 사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실전 배치 중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단지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입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왜 어떤 나라는 그걸 갖고도 바다 위에서 멈췄을까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만 하이콘 사태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실패가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반사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 계속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조선소를 모두 봤습니다. 한 곳에선 기술을 베끼려 애쓰고 있었고, 다른 한 곳에선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청중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해군 출신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 나라의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조용하지만 강했고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자들은 오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길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국제방산 프로젝트 자문단으로부터 한국 관련 기술평가 요청을 연달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독일, 프랑스 기술만 비교하던 보고서에 대한민국 방산체계라는 항목이 따로 포함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중심에 저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놀랍도록 감격스럽고도 벅찼습니다. 며칠 뒤 페루 해군 전략국 사령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는 지금 기술이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의 대변인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해군 관계자가 저에게 한국 잠수함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추천했습니다. 호주 방산업체 대표가 아시아 기술 동향을 묻자 저는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조선소 임원이 한국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학생이 이제는 선생님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한국 기술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며 저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저에게 진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나누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무기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성능 위주가 아닌 철학 기반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이다. 한국 기술은 믿어도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직접 보고 왔으니까. 페루와 한국이 수출형 잠수함 기술 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저는 그 과정 전반을 기술 자문단으로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기술을 검토하고 수치를 분석하는 일은 이제 제게 익숙한 작업이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간의 신뢰를 주고받는 일이었고 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으며 무엇보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세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몇 달 뒤 페루 현지에서 열린 국방산업 전시회에서 한국 조선소의 잠수함 모형이 가장 중심에 전시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페루 해군 장교들이 그리고 그 옆에는 중남미 여러 국가의 국방부 실무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진지한 얼굴로 한국 기술자에게 하나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한국 부스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다른 나라 전시관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콜롬비아와 칠레, 심지어 브라질 해군 측과도 접촉하게 되었고 그들 대부분이 이제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지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무기의 경쟁력이 아니라 한국은 해낼 수 있다는 신뢰가 만들어낸 기류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들 국가의 해군 관계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대만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한국 조선소 측과 협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 기술팀이 차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절박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베끼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이콘의 실패 이후 대만도 드디어 진정한 기술 협력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세계 군수 시장에서도 K-디펜스라는 말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무기 도입국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젠 수출국, 아니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무기의 해외 평가가 가성비에서 신뢰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제품은 믿을만하다는 평가가 업계의 정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미국 해군 기술자로 일하던 시절, 저는 늘 숫자와 도면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기술을 통해 사람을 보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을 가리켜 그 정도면 잘했네라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 기술자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해 미국 쪽에서도 크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태도까지 배운다는 말이 회의 자료에 실제로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 하고 함께하려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저는 한국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 속에서 저는 늘 한국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기술 자료가 오갈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기술은 한국 겁니다. 그리고 믿어도 됩니다. 저는 그걸 직접 보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고 그 역할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미국 해군 장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그렇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야. 한국이 나를 변화시켰을 뿐이지.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기술자들이 종이 위에 선을 긋고 설계도를 그리고 성능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숫자를 믿고 기계와 부품을 믿습니다. 그게 무기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술은 숫자나 도면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고 사람이고 땀이고 실수에서 배운 겸손이고 그리고 철학입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조선소의 기술자들, 정해진 점심시간에도 작업대 옆에서 머리를 맞대던 그 젊은 기술자들, 무기는 전쟁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든다고 말하던 그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철학은 흉내낼 수 없다. 도면은 훔칠 수 있어도 정신은 훔칠 수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자문을 맡았던 일개 외부인이었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한국 기술을 설명해주고 그 가치를 설득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부심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 기술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인 당신이 왜 그렇게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술이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그 감동을 절대 외면할 수 없었어.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성능이 좋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야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자기 손으로 완성해낸 그 기술.
그건 단지 무기가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더욱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협력 방안을 묻고 심지어는 한국식 접근법을 자국에 도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베낄 수 있지만 한국의 정신은 배워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정신은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시작된 변화가 남미 전체로 확산되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마저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과 철학을 나누어주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가끔 저는 대만의 하이콘을 떠올립니다. 그 잠수함이 바다에서 멈춰섰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조용히 바다를 가르며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한국의 잠수함들을 생각합니다. 같은 바다, 비슷한 기술,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혼을 담아 평화를 준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5년간 미국 해군에서 일한 기술자로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무기 체계를 검토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의 기술은 믿을만하다고. 왜냐하면 그 기술에는 단순한 성능을 넘어선 한국인만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침묵 앞에서 제 전략 인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파괴로 평화를 말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무기의 부재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핵을 갖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들 전략을 설계해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콜린 맥킨리입니다. 영국 해군 전략국에서 20년을 보냈고 미영 핵전략협의회도 수차례 참여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뤄온 전략의 세계는 언제나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억제는 숫자였고 평화는 무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의 SLBM 전략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비핵국이 과연 억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2024년 저는 런던에서 SLBM 억제 비교 보고서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이 심상치 않았고 미국은 동북아 전력 재배치에 분주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짧게 남겼습니다. 기술적 진보는 있으나 전략적 영향력은 제한적.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단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전략기획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배치2 실증 참관 초청.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비핵국이 SLBM 실증을 보여준다니 웃어넘길 뻔했지만 며칠 뒤 브리셀 나토 전략회의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장 단상의 선한국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배치2는 SLBM 10기 탑재, 세계 두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운용, 국산 통제체계 구축 완료, 전술 은밀성과 생존성 면에서 핵잠수함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정적이었고 미국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회의장을 나와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면 제 전략 철학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는 대한민국 부산 앞바다에서 제 생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한 날은 잿빛 안개가 바다를 감싸던 아침이었습니다. 부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 순간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짙은 회색 철갑이 파도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드러나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위압감은 분명했습니다. 저게 도산 안창호 배치2입니까? 제 물음에 해군 장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수량 3,600톤, 길이 89.4m. 저는 평생 수많은 잠수함을 봐왔지만 이 잠수함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구조물 같았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막기 위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일본 방위참모본부 소속의 기술 장교와 함께 견학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무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엔 견제와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런 태도는 저조차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비슷했으니까요. 우리는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통제 패널은 모두 한글로 구성돼 있었고 무기 시스템은
독자 소프트웨어 기반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제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입니까? 제가 묻자 해군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투체계는 ADD와 민간 방산업체가 함께 만든 시스템입니다. 외부 코드 도입 없이 완전 국산화되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설계 기반, 제어 알고리즘, 센서 통합 방식까지. 이건 영국에서조차 아직 시도하지 못한 조합이었습니다. SLBM은 총 10기, 사거리 최대 800km, 수직 발사관 10기가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수면 아래에선 이미 발사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는 말구평 소나 700채널이 바다를 스캔하고 있었고 예인 소나 TB270K가 먼 해역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제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바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물결 위로 조용히 잠긴 그 실루엣은 마치 지금 제 자존심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저들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룬 겁니까? 도산 안창호급 배치2 내부를 둘러본 뒤 제 머릿속엔 오직 그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통제 시스템, 센서 체계, 발사 플랫폼까지 전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해군 중령은 말했습니다. 2004년 장보고 사업 시작 이후 핵심 단계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SLBM 플랫폼 자체도 대외비로 개발됐고 실전 배치는 2023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단 한 번의 과시도 없이 준비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영국은 전략을 보여줌으로 억제하고 과시를 통해 신뢰를 얻습니다. 트라이던트 SLBM의 시험 발사는 국제 언론을 초청해 생중계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핵잠수함의 전략 위치조차 가끔은 일부러 노출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억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억제, 드러나지 않는 전략. 그 침묵의 무게가 점점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기술 브리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SLBM 10기 탑재, 차거리 약 800km, 수직 발사관 통합형 플랫폼, 세계 두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 일본 소류급에 이어 장기 자망 작전과 은밀성 강화, 전투 지속력 대폭 상승, 국산 전투 체계와 전술 제어 알고리즘까지 모두 자체 개발, 국산화율 80% 이상. 한국 방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조용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중국이 태안 앞바다에 정보함을 띄웠다는 보도. 당시엔 단순한 감시 활동이라 여겼지만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이 배치2의 움직임을 추적하려 했던 겁니다. 한국이 만든 이 침묵의 함정은 이미 그들에게도 위협이었고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돌아서는 중령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쩐지 주머니 속 손에 땀이 고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략이 흔들리는 소리가 제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기서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도산 안창호함 내부를 둘러본 후 우리는 장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찻잔 사이로 비릿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고 그곳엔 기술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던 중 한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콜린 고문께서는 SBM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 질문은 제 오랜 습관을 깨우듯 자동으로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억제 수단이죠. 적에게 2차 타격의 공포를 각인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공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안개 속에서 막루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조물. 그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린 북극성과 진급을 보고 대응을 준비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한 억제 장치를 만든 겁니다. 선제가 아니라 응징, 전쟁 억제가 핵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젊은 장교가 말을 보탰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잃지 않기 위해 만든 겁니다. 탄두보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억제를 기술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기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고 그들은 의지를 통해 침묵 속 질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집단적 각오로 이루어진 철학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
차 한 잔의 온기마저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 그 철학이야말로 이 SEM을 무기에서 구조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건 비 내리던 늦가을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고도 즉시 쓰지 않았습니다. SLBM 운용 보고서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만 올려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장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고 싶은 말을 모르겠다는 게 맞겠지요. 보고서 서두에는 늘 그렇듯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억제란 잠재적 파괴력을 통한 평화의 유지 장치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엔 그 문장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억제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공격이 아니라 구조물로 봅니다. 탄두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들이 처음엔 철학적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철학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면 그건 이미 단순한 기술 우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영국 해군 전략 교본을 펴보았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제가 지필에 참여했던 문서들. 거기엔 위협, 타격, 지휘체계 마비 같은 단어들이 빽빽했습니다. 반면 한국 해군 장교의 말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균형, 억제선, 응징의 최소화 같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건 무기가 아니라 침묵의 경고였다는 거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핵보다 더 무서운 억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고쳐 쓰게 되었습니다. 억제란 파괴의 가능성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겠다는 집단적 선택의 표현이다. 12월 초 브뤼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회의. 그 자리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호주 등 태평양 주변 해군 전략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느 때처럼 중국의 진급급 전략 잠수함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간의 핵균형 조절 이슈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등장한 순간 회의장의 온도는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산 안창호급 배치2, SLBM 실전 배치 확인, 인도 해군 프로젝트 수주 경쟁 참여 중. 이 한 줄이 발표 스크린에 뜨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인도 대표단이 고개를 돌렸고 미국 대표는 팔짱을 푼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는 노트에 뭔가를 조용히 적고 있었고 저는 시트를 다시 펴 읽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존재는 회의의 뒷부분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방산협력 세션에선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하나오션, 도산 안창호급 플랫폼 기반 수출 전환 추진 중. 호주, 인도, 노르웨이 대상 기술 수출 협력 타진 중. 그 발표가 끝나자 좌중은 말없이 발표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독일 전략연구소 수석 고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국이 아닙니다. 전략 설계에 있어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저 역시 그 흐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얻어쓰는 기술이라 단정했던 한국의 전력이 이제는 전략 동맹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시도, 성명도 없었지만 그 존재는 이미 해양 전략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회의장을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도산 안창호함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물결 위로 조용히 떠오르던 그 모습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게 되는 조용한 경고. 생각해보면 한국은 단 한 번도 SLBM 운용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북극성 같은 이름도 시험 발사 영상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단 한 발의 발사 없이도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억제랑 공포의 계산이라 배워왔습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사거리와 다탄두 분리 가능성, 적국의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확도, 그 모든 숫자들이 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지로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을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해군 장교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을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탄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탄두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 그 절제가 더 강하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메모장을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SL 억제의 최종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윤리적 선언이며 전략적 균형의 설계도다. 처음으로 저는 분석이 아닌 존경의 감정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술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들보다 더 깊이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제 안에 오래된 정의를 조용히 부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스톡홀름에서 열린 해양안보 다자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의제는 남중국해와 동북아의 전략 안정성이었고 그 가운데 한국은 단 한 줄의 발표만으로 모든 주제의 핵심에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SLBM 운용 잠수함 보유, 비핵국 최초로 독자적 수중 억제 플랫폼 확보,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 수준의 전술 억제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넘어서 전략 자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의장에선 다양한 평가가 오갔습니다. 중국의 해상 전략에 균열이 생겼다. 북한의 북극성 시리즈를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다. 일본은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유럽 전략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핵국의 전략 설계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 전략 설계자. 그것은 단순히 전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균형을 만드는 자에게만 붙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제시했고 선택을 보였으며 전력을 통해 힘이 아닌 평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건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하지 않음이라는 의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와 호텔 로비에 앉아있던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보고서의 서론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기술 수출국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질서를 설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내심 그것을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수백 발의 탄두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한 발을 만들고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절제라는 사실을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녔고 그 나라들의 전력을 분석하고 전략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묘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우리는 가르치는 쪽이라는 자의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선 그 감정이 이상할 만큼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점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자신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그게 왜 필요한지를 조용히 들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존중이라는 감정이 우위에서의 수용이 아니라 배움 앞에 겸손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해군 전략기획단 사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젊은 해군 소령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꼭 무기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표도 수치도 없이 그는 이 무기의 존재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내가 보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전략 설계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산을 떠나는 날, 기지 안쪽에서 저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던 장교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은 목소리가 아니라 수면 아래 잠긴 잠수함처럼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여정의 가장 큰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조용히 숙소 책상에 앉아 그동안 써내려온 전략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핵을 중심으로 평화를 설계해왔고 그 평화는 언제나 위협의 계산 위에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건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재 자체로 위협이 되는 어떤 무언가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가능성과 절제, 역사와 선택의 무게로 질서를 조용히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안쪽 선착장에 들렀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도산 안창호함이 검은 물결 위로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긴장감은 없었고 어디에도 무력의 과시는 없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함정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가 핵보다 더 강한 전략을 가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한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정답이라 믿어온 전략 공식이 부서졌지만 그 대신 저는 설계된 균형이라는 새로운 답을 얻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세계의 질서를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남긴 채 저는 조용히 창밖의 흐릿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다 아래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균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전략은 말보다 강했고 그 침묵은 전쟁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드러난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힘이었습니다. 핵을 가지는 것보다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세계의 균형을 설계하고 있는 그 나라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